중국과 미국의 대결들을 한번 보면은 제국이 되려면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게 뭡니까? 우주 공간으로 가겠다 우리는. 네, 이번 시간에는 공간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 둘의 대결에 대해서 누가 더 유리한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마샬이라는 분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냈죠. 그 책에 의하면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 대륙이 있으면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오른쪽은 대서양, 왼쪽은 태평양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바다로 접근하기가 너무 편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데만 하더라도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항구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다 겨울철에는 꽝꽝 얼어붙기 때문에, 특히 북해가 되게 많이 시베리아는 접해 있지만 거기는 겨울철에 다 막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크림반도나 이쪽을 통해서만 좀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 의해서 또 막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주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바다로 나가는 길이 거의 다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중국이라는 대륙은 되게 광활하게 넓지만은 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서 거의 막혀 있고, 동쪽으로만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일단 일본 열도들이 쫙 가리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한국도 또 차지하고 있고 대만이 또 막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밑에 또 필리핀들이 쭉 막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열도를 통해서 방파제처럼 바다로 나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나가게 되면은 남중국해를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 앞으로 돼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좌우 측면에서 공격당하기가 쉽죠. 영화 한산을 보시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을 또 섬멸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왜군들이 막 힘을 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모든 배들이 섬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공격받기가 쉽고 매복이 많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불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그냥 언제든지 대항으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나게 긴 남북 방향으로 긴 해안선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나갈 수 있게끔 대서양과 태평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무역들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바다의 무역길들을 다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해군이 막강하고 태평양 제7함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항공모함을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그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자산과 동산 자산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하는 게 화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될 거고, 부동산 자산이 결국엔 공간인데, 공간도 보시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공간들은 땅으로 만들어진 공간과 바다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어요. 근데 미국처럼 바다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공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기본에 땅도 되게 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일단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의 물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그런 땅이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륙은 미시시피 강이 남북 방향으로 쭉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의 물류 라인이 이미 구축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을 보시면은 중국은 양쯔강, 황하강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동서를 연결하기엔 되게 좋은 물류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남북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나라 때 그 운하를 뚫잖아요. 남북 방향으로.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동서남북으로 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물을 통해서 물류가. 왜냐하면 우리가 물류를 이동을 할 때 땅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바다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이 거의 없잖아요. 바람만 이용하면은 그 물길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량의 대부분이 바닷길을 차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로 갈 때는 다 수평 공간이잖아요. 근데 육지에서 길을 만들 때는 언덕길이 있고 내리막 오르막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어야 되거나 평지를 만들고 싶으면, 그렇지 않으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중력을 거스르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국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페르시아 같은 데를 보시면 다리우스 왕 같은 경우가 파발마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길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마패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말이 몇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과연 말을 몇 피를 빌릴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중요한 관료나 사신들은 말을 교체해서 타면서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왕의 길에 그런 중간중간에 역참들을 만들어 놓고 말을 타고서
따라서 빨리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이틀 만에 그 길을 관통할 수 있게 되고, 그 얘기는 내가 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이 제국 영토에 끝까지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 길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도 제국을 형성했을 때 맨 처음에 한 거는 길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로마 군대를 어디든지 파병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반대로 또 그곳에서 언제든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은 고속도로를 엄청 잘 뚫었죠. 그 고속도로가 뚫린 곳에 뭐가 다 있습니까? 맥도날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잠깐씩 들러가지고 먹고 쉴 수 있고 주유소들도 다 들어가 있죠. 그 현재의 역참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국의 망들을, 이 교통망을 확보를 해서 제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유통하는 것들이 물류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보의 유통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개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재화가 물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망도 중요하고, 기찻길도 중요하고, 또 해상로의 무역로도 중요하고, 동시에 인터넷망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보화 시대에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깔았던 나라였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국토가 좁았기 때문에 또 유리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발전하는 그 패턴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키아가 스마트폰이 맨 먼저 발달했던 나라예요. 노키아가 핀란드 제품이잖아요. 핀란드가 그렇게 IT가 강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나라가 무선 통신망이 발달했냐 하면은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런 거죠. 핀란드 같은 나라는 넓은데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거기 유선망을 깔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시장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선 전화기를 통해서,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통신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고, 그게 전 세계를 리드하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광 케이블 하나를 깔 때 미국같이 인구 밀도가 낮은 그 중부지방 같은 데는 깔아봤자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시장성이 없죠. 근데 좁은 국토에 5천만 명이나 사니까 몇 개만 깔면은 우리는 시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인프라를 투자할 때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좋아서 그쪽으로 산업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의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결들을 한번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이 되려면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이 길을 쓰고 지금 대만을 합병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대만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뭐 거기에 TSMC 같은 반도체 기술도 갖고 올 수도 있지만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막혀 있고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걸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공간도 사실 중국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21세기의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 누가 제일 먼저 가느냐, 그 공간을 한번 볼게요. 일단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유튜브도 못하게 돼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검열을 통해서 이 정보의 신대륙으로 가는 길을 다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토가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그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공간의 제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시면은 남한의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12시에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의 공간들은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된 다음에는 통행 금지를 해제했고, 그때부터 제대로 국토를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 검열이 계속해서 있다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무한한 공간들을 자기네들이 그만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공간에 한번 통계를 볼게요. 전 세계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웹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구축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영어권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가 전체 인터넷 자료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러시아어가 8.7%, 스페인어가 4%, 터키가 3.2%, 페르시아어가 2.8%. 참고로 우리나라는 0.6%밖에 안 됩니다. 중국어는 인구는 되게 많지만은 실제로 중국어로 된 인터넷 자료는 훨씬 적습니다. 1.4%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미국이 60%인데 1.4면 몇 배입니까? 40몇 배? 그러니까 거기서 영토의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많은 자기네 자국의 언어로 돼 있느냐가 자국의 언어의 영토를 결정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영어권에 만들어진 60%에 비교했을 때는 훨씬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인터넷 시대에 좀 약간 불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문자 체계인 것 같아요. 문자 체계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표음 문자 체계냐, 표의 문자 체계냐. 중국의 문자 체계 같은 경우에는 표의 문자 체계거든요. 그 표의 문자는 표음 문자보다 훨씬 더 많은 알파벳이 필요한 거예요.
천자문 정도는 떼야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글의 알파벳이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거 몇 개만 알면은 그냥 모든 글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일본의 문자체계나 중국 사람들이 문자 타이핑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장황합니다. 뭐 이렇게 일단 뭘 치면은 여러 개의 한자 중에서도 골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훨씬 빠른 거예요. 1930년도에 중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중국이 이런 표의 문자 체계를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표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진입하기가 어렵고 바다로도 진입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중국의 상황이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게 뭡니까? 우주 공간으로 가겠다.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는 장악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인가에 그때 창어 4호가 무인 탐사선인데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최초로 달기지를 건립하고 유인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하늘궁전이라고 하는 텐궁이라는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주로서의 진출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라도 공간의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에는 확실하게 우주 공간과 인터넷 공간이 제국을 가르는데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주 같은 경우에 이 영어권 쪽에서는, 미국과 영국 쪽에서는 일반 기업들,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우주로 진출하잖아요. 민간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발자국 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우주를 통해서 좀 뭔가 반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가 조금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미야자키 마사카스라는 지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세계사를 나눌 때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 하면은 세계 지도를 딱 펼쳤을 때 지도의 가운데에 땅이 그려져 있냐 아니면 바다가 그려져 있냐, 이걸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몽골 제국이 그렇게 위용을 떨칠 수 있었던 때는 그때는 땅의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말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마병으로도 쓰고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고 하는 말을 많이 갖고 있는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다의 시대가 됐 다음에는, 그때에는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넓은 공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다를 장악했느냐? 포르투갈의 그 엔리케 왕자 같은 사람들이 대항해의 시대를 열었던 거죠. 그 방법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삼각도시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바다라고 하는 거는 네모난 돛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돛은 뒤에서 오는 바람만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오는 바람으로 바뀌면은 돛을 내리고서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넓은 대양을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삼각도시라는 게 나오면은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지그재그로 해서 전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이용해서 배를 움직일 수가 있다. 항해의 거리가 몇 배 늘어나게 돼서 대서양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의 바다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고, 그거를 가장 잘 썼던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이나 영국 상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 대륙을,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보시면은 투자 대비 얻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삼각형 돈만 달면은 그 공간을 거의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주 공간을 한번 봅시다. 우주 공간이 엄청나게 좋은 공간이고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가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주정거장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 많은 재료들, 무거운 재료를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추진력을 쓰기 위해서는 액체 산소와 연료가 필요하죠. 액체 연료 같은 것들이. 그럼 그게 또 무거워요. 그게 무거우니까 또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SF적인 상상을 동원하면 두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죠.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훨씬 적은 에너지를 통해서 물자들을 궤도로 올리는 것들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거 되려면은 케이블이 엄청나게 튼튼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스핀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심 가속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주인들도 뭐 중력의 7배까지는 견디는 훈련을 하고 10배까지 견디는 훈련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뺑뺑이 도는 거 있습니다. 그 무식하게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올리지 않고 스핀을 이용해가지고 적은 에너지로 총알같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은 못하겠죠. 거기에 뭐 중력의 1000배를 견뎌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물자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궤도에 어떤 물자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서 중력을 거슬러서 거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주라는 공간을 개발하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확보해야지만이 더 큰 제국이 될 수가 있는데 우주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좀 가기가 좀 어렵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은 언어의 장벽이 좀 심하고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검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심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기 어렵고 근데 그 와중에 알리바바 같은 것들도 지금 정치적인 이유에서 탄압을 돼서 많은 IT 기업의 회장들이 또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확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좀 유리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 것 같고요. 뭐 지금 시간에는 그냥 공간으로만 보는 건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물론 치고 올라오긴 했죠. 남중국 해에도 무슨 섬 하나다가 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확장시켜서 군사기지도 만들고 계속해서 대만 해협도 자기네들이 장악하려고 하고 많은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력은 10년 전보다는 지금의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커지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다음 시간에는 두 어떤 지성들이 이게 미국과 중국, 한 사람은 중국이 유리할 거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미국이 유리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